그러면 뭘 해? 어서 바람을 졌을 때 허영하게 걸어가야지 하면서 아내를 돌아보니 그도 발소리는 천연스러우나 눈에는 눈물이 다시 핑계를 돌았다. 이 고개마루만 넘어서면 저 동리는 다시 보려야 안 보이려니 생각할 때 발도 천근에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이 고개, 집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고개, 나무를 해지고 이 개통을 넘어설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띄곤 하던 우리 집. 집에서 연기가 떠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허리띠를 조르고 다시 나무찜을 치고 일어서곤 하던 이 고개. 이 고개를 넘어서 가는 이 고개에선 넘어가는 우리 집 울타리에 빨아. 햇볕에 우리 집 울타리에 빨아 넌 안에 치마까지 빤히 보이곤 했다. 이제는 이 고개에서 저 노랗게 갓간 병아리처럼 새로 영을 인 저 집을 바라보는 것도 마지막이로구나. 그는 고개 마루턱에 올라서더니 질방을 지키며 다시 한번 돌아서서 동네를 바라보았다. 아무 데를 가도 저런 동네는 없을 것이다. 읍을 갔다 와도 성황당 턱에 맞는 데 일어서면 바람 한 점 없이 아늑하고 빨래하기 좋고 먹어도 좋은 앞계알물이며 날이 추우면 뒷산에 올라 흘림만 긁어도 며칠씩은 염려 없이 때가 떼더니 이제는 모두 남의 동네 이야기로구나. 어서 갑시다 하면서 이번에는 뒤떨어졌던 아내의 콧물을 풀어 던지며 앞을 샀다. 그들은 고개를 넘어서선 보잘것없이 달아났다. 산에는 이불보, 옷구러미, 솥부지깽이, 바가지 쪽에서 한 집 꾸역꾸역 겁마지고 몇백 년이나 어린애를 머리도 안 보이게 이불에 꽁쳐서 업은 데다 무슨 기름병 같은 것을 들고 앞서더니 뒤서거니 하여 도랑이면 건너가고 굽은 길이면 눈뜰 밭들로 질러가면서 귀에서 바람이 싱싱하게 달아났다. 장날이 아니라 길에는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이따금 발밑에서 모서리가 포드득하고 날고 밭고랑에서 뻥이 놀라서 꺽꺽거리며 산으로 달아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길이나 잘못 들면 어때? 밤낮 다니던 데를 모를까? 밤낮 나무 다니던 데를 모를까? 조그만 갈래길을 지날 때 이런 말을 주고받은 것뿐 다시는 입이 붙은 듯 묵묵히 걸어 그들은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 서울 가는 큰 길에 들어섰다. 큰 길에는 바람이 제법 세차게 불었다. 전봇줄이 앵앵 불었다. 동지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는 때라 어령마치 날카로운 바람결에 그들의 옷깃은 다시금 떨리었다. 바람이 차서도 떨리었더니와 그보다도 길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 그리고 눈이 모자라게 아득하니 깔려있는 긴 길. 그 길은 그들에게 눈에도 설거니와 밭에도 마음에도 선 길이었다. 논틀과 밭둑으로 올 때는 그래도 그런 줄은 몰랐는데 척 신장로에 올라서니 그젠 정말 낯선 데로 가는 것 같고 헛헛 산길을 찾아 떠나는 불안스러운 걱정이 와짝 치밀었던 것이다. 그래서 앵앵한 전봇줄도 멧돼나 꽁붕이 소리보다는 엄청나게 무서웠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어도 사내나 아내나 다 같이 그랬다. 그들은 그 길을 그도 10리 20리 걸어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물론 자전차만 때르릉 하고 와도 허둥거리고 한 대 모여 길 아래로 내려서며 서울을 향하여 타박타박 걸었을 뿐이다. 그들은 세 식구였다. 저희 내외 방서방과 김씨와 김씨의 등에 업혀가는 두 돌된 딸의 정순이었다. 며칠 전까지는 방서방의 아버지 한 분까지 네 식구로서 그가 나서 32해 동안 살아온 이번에 떠나는 그 동네에서 그리운 게 없이 살았다. 남의 땅이 남아 몇 대째 눌러 붙여오던 김진선의 땅은 내 땅이나 다름없이 알고 마음 놓고 붙여먹었다. 김진서 당대는
원동리가 텃새에 한 푼도 물지 않고 지냈으며 김진사가 돌아간 후에도 다른 지방에 되면 그리 심한 지주는 아니었다. 김진사의 아들 김희관도 돌아간 아버지의 덕성을 본받아 자기네가 혼상간에 큰일을 지르는 해면 이래 타작에서 두 섬씩은 깎아주었다. 이렇게 착한 이 김희관이 무엇을 써버리고 그 좋은 땅을 잡혀버렸는지 자기들의 무딘 눈치로는 내용할 수 없었다. 더러 읍에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에 무슨 일본 사람과 금광을 했느니 회사를 했느니 하는 것을 들을 사람은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한동안 일본 사람과 양복동의 몇이 김희관네 집을 지나들어 김희관네 큰 개 두 마리가 그들 컹컹 거리고 듣던 것은 지금도 어저께 같은 일이었다. 아무튼 김희관네가 안성인가 어디로 떠나가고 지주가 일본 사람의 회사가 갈린 다음부터는 제 땅마직이나 따로 가진 사람 전에는 배겨내기가 어려웠다. 텃세가 몇 갑절이나 올라가고 논에는 금비를 써라 하고 그것을 대주고는 가을에 비싼 인재를 써서 벼는 헐값으로 따져가고 무슨 세나 무슨 요금하고 이름도 모르던 것을 다 물려 나중에 따지고 보면 농사 진품값은커녕 도리어 비들지게 되었다. 그들이 지낸 빚은 달리 도리가 없었다. 소가 있으면 소를 팔고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 갚는 것밖에. 그래서 한 집 떠나고 두 집 떠나고 하는 것이 3년 안에 5~6호가 떠난 것이었다. 곤청에서는 이것을 매우 걱정해하였다. 전에는 모범촌으로 치는 동리가 패동이 될 징조로 보이는 것은 군으로서 마땅히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군으로부터 이 동리에 사쿠라라는 나무 200여 주가 나왔다. 벚나무 200여 주가 나왔다. 사쿠라 나무. 집집마다 두 나무씩 나눠주고 길에도 심고 언덕에도 심어주었다. 그래서 그 사쿠라 나무들 꽃이 구름처럼 피면 무지한 이 동네 사람들도 자기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함부로 타관을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다. 사쿠라 나무들은 몇 나무 죽지 않고 모두 잘 살아났다. 방서방내가 심은 것도 앞마당일 것, 뒷동산 것 모두 싱싱하게 자랐다. 그래서 나와보고 내년이면 모두 꽃이 피리라 했다. 그러나 떠날 사람은 자꾸 떠나고 말았다. 방서방내에서 헛 타관으로 떠나기는 처음부터 싫었다. 동리를 사랑하는 마음,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모두 사쿠라를 심어주는 그네들보다는 몇 배 더 간절한 뼛속에서도 우러나는 것이었다. 사쿠라 나무를 심었을 때도 혹시 죽는 나무가 있을까 하여 조석으로 들여다보면서 애를 쓴 사람들이요. 그것이 가지에 윤린하고 싹이 트는 것을 볼 때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그들로서도 그때처럼 자연의 신비, 봄의 희열을 느껴본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내년이면 꽃이 핀다지 글쎄 어떤 꽃인지 몰라? 아무튼 이놈의 꽃이 볼만은 하다는데 글쎄 그렇대. 그러나 떠날 사람은 자꾸 떠나고야 말았다. 올겨울에 들어서도 그 방사방네가 두 집째다. 그들은 사람 많은 부르튼 다리를 절룩거리며 휘끗휘끗 나부끼는 눈밭 속으로 저녁 연기에 쌓인 이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날이 아주 어두워서야 서울 문 안에 들어섰다. 서울에는 그들을 간가히 맞아주는 사람이 없지도 않았다.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우리 여관으로 가십시다. 그러나 돈이 있나요? 어디? 하면 그 친절하던 사람은 벌에 쏘인 것처럼 달아나곤 했다. 돈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이 몇 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돈이 편안히 여관에 들어 밥을 사 먹을 돈은 아니었다. 고달픈 다리를 이끌고 교통순사들에게 핀잔을 맞으며 정처없이 거리로 헤매던 그들은 밤이 훨씬 늦어서 한 곳에 짐을 벗어놓았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들을 위해서 눈밭을 가려주는 데는 무슨 날인지
이름은 몰라도 이 다리 밑밖에 없었다. 그녀는 젖을 좀 물리구려. 그까지 빈젖을 물려서 뭘 하오. 아기가 하오니까 지나던 사람들이 다리 아래를 기웃거리려 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어두운 속에서 짐을 끌고 굳은 범벅과 삶은 달걀을 물도 없이 먹었다. 그리고 그 저리고 쑤시는 다리 오금을 한번 펴볼 때도 없이 앉아서 정 못 견디겠으면 일어서서 어정거리며 긴 마음을 밝혔다. 이튿날은 그래도 거기 하는 데보다는 낫답시고 거적을 사다 두르고 냄비를 걸고 쌀을 사들이고 불을 길어들이고 나무도 사들였다. 그리고 세 식구가 우선 하루를 푹 쉬었다. 눈 맞춘 이날도 멋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는 한박성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방서방 쏟아지는 눈을 보고 눈이 그치고는 무서운 추위가 오려니 생각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한자로 가져왔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났다. 발등에 묻히는 눈 위로 한참을 찾아다니면서 다람쥐 공제만 한 쌀아비 하나를, 그것도 오전이나 주고 사긴 했다. 그리고 큰 미천이나 잡은 듯이 집집마다 다니며 아직 열지도 않은 대문을 두드렸다. 대개 눈 쳐드릴까요? 우리 칠 사람이 있어. 대개 눈 안 치시렵니까? 여전히 칠까봐 걱정이요. 방서방은 어이가 없어 바당도 없는 녀석이 괜히 비만 샀군 하고 다리 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직업 속에서도 가보았다. 행랑도 구해봤다. 지게를 지고 삿짐도 접으려고 싸다녔으나 지게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한 학생이 고리짝을 지고 정거장까지 가자고 했지만 막상 맞닥뜨리고 보니 나중에 저 혼자 다리 밑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제가 여기까지 혼자 올까요? 하고 얼음거렸더니 그 학생은 뭐라고 일본말로 핀잔을 주며 가버린 것이었다. 하루는 다리 밑으로 순사가 찾아왔다. 거기 호구조사로 온 것은 아니었다. 다리 밑에서 불을 뜨면 어떡할 거야, 응? 날마다 이 밑에서 연기가 났어. 다시 불을 떼다가는 이 밑에서 자지도 못할 터이니 그리 알아. 정말 그날 저녁부터는 연기가 나지 않았다. 끓일 것만 있으면 다리 밖에 나가서라도 못 끓일 바 아니었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양식이 떨어진 것이었다. 어떡하오. 아내는 맥이 풀려고 울 기운도 없었다. 어린 것만이 빈젖을 물고 두 번 빨다가 울곤울곤했다. 방서방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앉았다가 있다가 경칠놈의 세상 하고 입맛을 다질 뿐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어린 것들은 아범을 품에서 잘 때다. 초저녁에는 어머니 품속에 넣고 자다가 오줌을 싸면 그 다음에 아버님이 제 품을 헤치고 안고 자는 것이었다. 밤새도록 궁리에 묻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범이 새벽녘에 잠이 들어 어린 것과 함께 쿨쿨 잘 되었다. 김씨는 남편이 한없이 불쌍해 보였다. 술 한잔 허투루 먹는 법도 없고 담배도 일어나는 날이나 일꾼들을 줄여고만 살았던 남편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나 생각할 때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그리고 굶건 잤다도 그 집만 팔지 않고 그냥 두었던들 하고 고향에만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김씨는 생각하다 못해 바가지를 집어든 것이다. 고향을 떠날 때 이웃집에서 서울 가면 이런 것도 산다는데 하고 짐을 사다 주던 차에 곧고 커다란 새바가지였다. 그는 서울 와서 다리 밑을 처음 나선 것이다. 비록 바가지를 들고 나서기도 생전 처음이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가렸다. 꼭 일주일을 굶었고 어린 것에게 시달린 그의 눈은 다 밝은 하늘에서 번쩍번쩍하는 별이 보였다. 그러나 눈을 가다듬으면서 그는 부잣집을 찾았다. 모두 부잣집 같았으나 모두 대문을 굳게 닫혀 있었다. 대문은 연집. 그는 이것을 찾고 헤매기에 그만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앞으로만 나간 것이었다. 다행히 문을 연 집이 있었고 그런 집 중에도 닫는 것이 아니었지만 열집에 한 집으로 식은 밥, 더운 밥 해서 한 바가지를 얻었더니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 길로 나가보아도 딴 거리, 저 길로 나가도 딴 세상. 어디로 가야 그 개천, 그 다리가 나올지는 알 데가 없었다. 기가 막혔다. 물어볼 행위는 많았으나 저 개천 이름인 다리를 모르고는 헛일이었다. 해가 높아갈수록 길에는 사람이 들끓었고 그럴수록 김씨는
마음과 다리가 더 갈팡질팡하게 되자 한 노파가 친절한 손길로 김씨 등을 두드렸다. 어딜 쳤소? 김씨의 울음부터 왈칵 나왔다. 염려할 것 없소. 내 서울장안은 모르는 데가 없소. 내가 찾아주지. 그 친절한 노파는 김씨를 데리고 곧 앞에 있는 제 집으로 들어가 뜨끈한 숭늉의 조방까지 먹으라 했다. 염려 말고 좀 자시오. 그새 내 부엌을 좀 치고 같이 나갑시다. 김씨는 서울도 사람 사는 데라 인정 있구나 하고 그 노파만 하늘같이 믿고 감격한 눈물을 밥상에 떨구며 생하지 않고 밥솥을 들었다. 그래도 굶은 남편과 어린 것을 두고 제목에만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숙령만이 두어 모금 마시고 이내 술을 끊고도 바로 따라 나섰다. 그러나 친절한 노파는 김씨를 상치하는 곳으로만 끌고 나누었다. 진고개로 백화점으로 개천으로 상치하는 개천으로만 반나절 끌고 다니고는 오늘은 다리가 아프니 내일 찾읍시다 하였다. 김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그 친절한 노파의 힘을 버리고 혼자 나설 자신 없었다. 밤을 꼬박 앉아 새우 은근히 재촉을 하여 이튿날 아침에도 또 일찌감치에 나섰으나 노파는 그저 당치하는 대로만 끌고 다녔다. 노파는 애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김씨의 멀끔한 눈은 차례 젊음을 그는 살진 않다갈 본격으로 보았던 것이다. 어떻게 돈량이나 먼저 써볼거리가 되면 이것이 그 노파가 김씨를 발견한 데 세운 뜻이었다. 김씨는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올 리가 없었다. 방서방은 눈에서 불이 났다. 죽일 년이다. 이 어린 것들 생각하는 손을 달아나더니 고약한 년 찢어지길 년 하고 위를 걸었다. 방서방은 이틀이나 굶은 아이를 보다 못해 안고 나서서 매운 것 짠 것 할 것 없이 없는 대로 주워 먹었다. 날은 갑자기 추워졌다. 어린애는 감기가 들고 설사까지 났다. 밤새도록 어둠 속에서 오줌덩을 받은 이불과 아범의 저고리에서 바짓자락은 얼어서 왈가닥거리고 그 속에서도 어린애 몸을 들여다보는 눈이 뜨겁게 펄펄 달았다. 어쩌나 하느님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하고 중얼거려 보았으나 새벽 찬바람은 윙하고 땀뺨을 갈길 뿐이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아이를 꿇어안고 병원을 물어서 찾아갔다. 이 애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이 아직 안 나오셨어. 그런데 매일 이렇게 되도록 두었소. 진작에 데려오지. 돈이 있어야 도니까. 지금은 있소? 없습니다. 한 번만 그저 살려주시면 그저 제가 벌어서 갚지요. 그걸 안 갚겠습니까? 다른 큰 병원에 가보시오. 방서방은 이렇게 병원지 문간을 한나절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다리 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방서방은 또 배가 고팠다. 그러나 앓는 것을 혼자 두고 단 한 걸음이 나아가지 않았다. 그래도 저녁 때가 되어서는 그냥 밥을 사올 수가 없어 보지 않으리라는 듯이 눈을 딱 감고 일어서서 나왔던 것이다. 방서방이 얼마 만에 찬밥 몇 술을 얻어먹으려고 부랴부랴 돌아왔을 때는 날이 아주 어두웠다. 다리 밑은 캄캄한데 한참 들여다보느라 아이는 자리에서 나와 어느 맨땅에 목을 늘어뜨리고 흐드흐드 눈을 꼈다. 끌어안고 다리 밖으로 나가보니 경련이 일어나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작 죽어라 고약한 년. 네 년이 이걸 버리고 가 얼마나 잘 되겠니. 방서방은 몇 번이 나와서 죽어라 하고 아이를 위로 던졌을 때나 얼른 다시 끌어당겨보곤 했다. 그때는 아이의 숨소리는 자꾸 가봐만 같다. 그러나 야속한 것은 참 어느쯤 됐을까 깜빡 잠이 들었다 놀랍게서는 그냥 동안 잠시 같았으나 주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날이 환하게 되고 아이는 그 갑자기 일어나던 숨소리가 또 그쳐 있었다. 겨우 겨자랑 밑에만 미용이 남았을 뿐. 그 불덩이 같은 얼굴과 손발은 어느 틈에 언센 선처럼 싸늘해졌다. 봄이 왔다. 그렇게 방서방을 춥게 굴던 겨울은 다 지나가고 대신 방서방을 슬프게 구는 더 구는 봄이었다. 진달래꽃과 개나리꽃가지들은 전차마다 자동차마다 젊은 새학시들처럼 오락가락하고 남산과 창경원은 사쿠라꽃이 구름처럼 핀 때였다. 무딘 힘줄로만 얼기설기한 방서방의 가슴에도 그 고향, 그 딸, 그 아내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슬픈 신이 되게 하는 때였다. 하루아침 그날따라 재수는 있어도 식전바람이 일본 사람이 짐을 지고 남신정 막바지까지 가서 어렵지 않게 50전 한 잎이 들어왔다. 물이 낮게 술집을 찾아 내려오노라니 일본 집들은 앞마당
가지가 휘어지게 훅 열리는 사쿠라 꽃송이. 그는 그림을 구경하듯 몽환리게 서서 바라보았다. 불현듯 고향 생각이 난 것이다. 우리가 심은 사쿠라꽃도 저렇게 피었으려나. 이러니 동네가 온통 꽃두성이려니. 그때 마침 일본 여자가 하나 꽃그늘을 거닐다가 방서방과 눈이 마주쳤다. 방서방은 모르는 죄나 지인 듯이 움찔하고 돌아섰다. 꽃결같이 빛나는 그 젊은 여자의 얼굴. 방서방은 찌르르하고 가슴을 진동시키는 무엇을 느끼며 내려왔다. 위선 단골집으로 가서 얼큰한 술국에 곱빼기로 두어 잔 들이켰다. 그리고 늘수그레한 주모와 몇 마디의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나서니 세상은 슬프다면 온통 슬픈 것 같고 즐겁다면 온통 즐거운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술만 깨면 역시 세상은 견딜 수 없이 슬픈 세상이었다. 경칠놈의 세상 같으니 하고 아무리나 주저앉아 다리를 뻗고 울고 싶었다.